오늘의 법문은 삶을 대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는 거 맞죠?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네요.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환영합니다. 처음 배우거나 혹은 배운 적이 없거나 오늘 처음 센터에 오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리선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과 수행 방법은 여러분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주니까요. 오늘날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생겨난 후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뉴스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학생들은 숙제도 인터넷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연령대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하죠. 과학은 정말로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동이 줄어듭니다. 바로 육체 노동이 줄어들기에 딱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손발을 통한 체력 노동을 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마주보고 일하잖아요. 그렇다고 컴퓨터를 상대로 춤을 출 필요는 없죠. 그렇죠? 컴퓨터에 권법을 쓸 필요도 없이 많은 업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습니다. 예전엔 1000명이 했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컴퓨터에 일하면 힘들까요? 컴퓨터 앞에서 일해보지 않은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그래도 느낌은 알고 계신 건 맞죠? 좋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께도 한 가지 일깨워드리죠. 드라마를 봐도 몸이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게 앓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보다 더 비참할 정도로 말이죠. 매일 작은 컴퓨터를 맞이하고 스크린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는 데이터만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기계와 대화하고 프로그램을 짜죠. 당신이 6을 누르면 6이 뜨고 8을 누르면 8이 뜹니다. 네, 사실 아주 따분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 된다면요. 먼저 컴퓨터의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 따분한 행동과 일을 하루에 5시간만 해도 우리 뇌는 시각적인 피로가 오지 않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드라마, 스토리, 인물, 이미지, 음악 등이 있는 드라마를 여러 편 보고 나면 피곤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루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고 병으로 드러누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뇌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이런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야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심장, 신장, 나아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좋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육체 노동을 적게 할수록 병에 점점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사실 많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건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질병은 뚜렷한 증상이 없으며 현재로선 의사와 기계를 통해서는 이런 질환을 세심하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병인지 진단하지 못하죠. 그러나 본인은 몸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은 매일 정신이 맑지 않고 무기력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울적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한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던 밥도 오늘따라 너무 지겹거나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는데 지금은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즐거웠던 일들이 오늘은 즐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몸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력도 떨어졌을 겁니다. 쉽게 졸리거나 화를 잘 냅니다. 이것도 질병일까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의학을 좀 아시는 분 있나요? 본인이 병명을 정한다면 무슨 병이라고 할 건가요? 우울증, 노화, 불안장애. 긍정적인 정서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 햇빛이 찬란하여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요? 캐나다 밴쿠버는 겨울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억수처럼 쏟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밖을 내다보면 하늘, 창밖에 전부가 비로 덮여 있고 음산하니까요. 음산하면 사람의 기분은 쉽게 침울해지고 다운됩니다. 그러므로 환경, 빛, 연령은 모두 질병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많다면 쉽게 건강해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적게 움직이고 즐거운 웃음소리도 적어지고 동작도 느려집니다. 정서적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쉽게 걸립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현대 문명으로 우리의 육체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 온 후로 저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전혀 없더군요. 제가 왜소한 편이더군요. 제가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덩치가 작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햄버거를 많이 먹고 나니 저는 사람과 햄버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바로 햄버거고 햄버거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스트 네임을 햄버거로 영문 이름이 생겼네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한 느낌이 듭니다. 서양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중국인들은 조상들이 국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돼지죽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꼬들꼬들한 면과 단단한 고기를 먹으면 몸이 쉽게 적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영어권 서양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열량이 지나치게 높고 수분이 아주 적은 음식을 먹거나 특히 웬만해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비만이 올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음식물을 모조리 흡수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단백질, 당분이 전부 흡수되어서 쉽게 병에 걸립니다. 저는 미국의 한 교수님이 쓴 건강조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2세대, 3세대 아이들은 대부분 심각한 비만입니다. 비교 대상들이 모두 몸집이 웅장하니까요. 네, 자신도 많이 먹지 않으면 너무 작고 왜소해 보일까봐 기를 쓰고 먹죠. 키는 서양인들을 못 따라가도 배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후손들은요. 어떤 병에 잘 걸리게 될까요? 심장질환입니다. 당뇨병에도 쉽게 걸릴 겁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비교 대상들이 여러분의 식습관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컴퓨터와 TV가 발달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TV를 켜고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밥을 2시간 동안 먹습니다. 원래는 떡 1개면 충분한데 먹다 보니 10개를 먹어도 배부른 줄 모릅니다. 쉽게 비만에 걸리죠. 이 수업을 배운 후에 앞으로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선 자세로 먹기를 권합니다. 네, 이 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여성 회원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비만형이거나 식욕을 참지 못하는 분들은 밥 먹을 때 허리띠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용 허리띠는 넓은 밴드형입니다. 한 수행자분이 개발했는데요. 밥 먹을 때 팔괘용 넓은 허리띠를 둘렀더니 2그릇을 먹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반 공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배가 전혀 고프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는 잠잘 때 이 허리띠를 하고 잤는데 깨어나 보니 허리가 2, 3인치가 줄었다고 합니다.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줬죠. 마시는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언제 마시라고 했죠?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컵으로 물 1컵을 들이키는 겁니다. 따뜻한 물도 좋고 시원 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얼음처럼 찬 물을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어서 예민해질 수 있죠. 따뜻하면 됩니다. 저는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라고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온수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몸과 위 건강에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입냄새가 납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세요.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끼니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먹은 것들을 쉽게 배설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심각한 대부분 사람들은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할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배출을 못 하는데 이러면 힘듭니다. 흡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대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장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계속 흡수해 버리다 보니 쉽게 장염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 기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원래 몸이 좋지 않은 독소들인데요. 장이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몸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배설을 잘해야 건강해집니다. 더 심각한 분들은요. 물을 마실 때 요리용 소금을 좀 넣으십시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마시고 나면 모관이 가렵고 기침이 난다면 많이 넣은 겁니다. 네, 조금만 넣으면 효과를 볼 겁니다. 모든 다이어트 약들은 약이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잡지의 소개에 따르면 일부 국제적으로 유명한 패션 모델들은요, 예쁘고 마른 몸매를 위하여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거식증에 걸리고 밥을 먹지 않다가 아사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 거죠. 이것 또한 불행한 일이잖아요.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 약은 몸을 쉽게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와 배설순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밥을 통해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면 종류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수분이 적은 음식, 예를 들면 빵 같은 종류, 또는 물, 국 종류를 같이 먹을 때 수분이 없는 음식과 탕 종류의 궁합이 안 좋으면 쉽게 병에 걸립니다. 다시 말해 수분이 적은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아주 적게 마시게 되면 첫째로 배설이 어려워질 수 있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적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궁합을 잘 맞춰 물과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극단적인 편식인데요. 즉, 이 몇 가지 음식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예전에 봤던 뉴스에 따르면 한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브랜드 치킨만 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 먹는데 그렇게 3년을 먹었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심장 질환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편식은 질병 을 쉽게 일으킵니다. 저는 어느 한 가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먹으면 몸이 나빠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맥도날드를 자주 가면 비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중국 왕만두를 먹으면 살이 안 찌나요? 똑같습니다. 엄청 먹기만 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배출할 수 없어 당연히 비만이 되겠죠. 적정한 비율에 따라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료수, 다음은 음료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배합이 된 음료는요, 병 혹은 캔에 담은 음료 모두가 몸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잘 알 겁니다. 자신이 만든 요리가, 자신이 만든 음료가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슈퍼에서 파는 많은 캔 음료들은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 미국산, 중국산, 베트남산 음료는 세계 각지로 운송하여 판매합니다. 배로 운송한다면 공장에서 출고하여 배에 실을 때까지 적어도 3일이 걸릴 거고, 배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적어도 이틀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닷새 정도는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요, 배는 비행기처럼 빠르지 않아서 열흘이 넘게 걸립니다. 좋습니다.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첫 번째 도매업체 손에 갔다가 또 도매업체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음료수를 마실 때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한 달이 지나서 만든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마시게 됩니다. 그 정도면 그나마 가장 신선한 겁니다. 보통 가게에 한 달 두어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2-3달이 지나 결국에 6개월이 되었을 때 당신 손에 들어와서 마시게 되겠죠.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배합물질들이 상하지 않을까요? 왜 상하지 않을까요? 방부제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방부제가 조금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몸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배합된 음료, 캔으로 된 것, 슈퍼에서 파는 음료는 많이 마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적게 마시면 문제가 되지 않죠. 몸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맛있으면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새콤달콤하고 자극적이면 마시기 때문에 쉽게 질병에 노출되죠. 어른들은 이치를 알고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편식이 심한 사람들은 병에 쉽게 걸립니다. 제가 만난 한 젊은 처녀는요,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었습니다. 이쁜 얼굴이고 몸매도 정말 보기 좋았는데 얼굴 피부만은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 과일인 구아바처럼 뾰족한 여드름이 난 것도 아니고 작은 구름 모양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알고 보니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과일만 먹고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요, 그녀 얼굴에 난 여드름 속에 벌레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벌레를 뭐라고 하죠? 뇌식충은 아니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데 진드기라고 하죠. 그녀 몸에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일만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 질병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모두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당신 세대에 와서 과일만 먹는다 해서 사람이 벌레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 벌레들도 쌀벌레, 야채벌레, 과일벌레로 나뉘는데 여러분 어떤 벌레에 속하나요? 과일벌레가 되고 싶어도 몸에 맞지 않습니다. 과일 속에 있던 벌레들이 얼굴 피부에까지 가는데 내장에는 가지 않을까요? 때문에 또한 극단적인 현상으로 질병을 유발합니다.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 겁니다. 몸에 질병을 야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것, 컴퓨터, 현대적인 요소, 음식,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인 겁니다. 나쁜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음식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는데 특히 화를 낸 후가 안 좋습니다. 보통 화를 내고 나면 우리 몸은 3일 내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분을 좋게 하고 또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명상. 네, 명상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또 없습니까? 오체투지, 남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다. 왜 남을 도와주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 네, 욕을 적게 먹으면 용서하죠. 네, 그런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상대를 공격합니다. 네, 이치를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큰 이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한 가지 일에 꽂혀 화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부딪히면 정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년 시절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싸우고 꼭 큰일이 난 것처럼 웁니다. 네, 지우개 하나 있죠. 쟤는 제 허락도 없이 자기 글을 지웠어요. 돌려받고 나서도 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남들이 사탕을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어서, 게다가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화가 나고 먹고 싶어서 웁니다. 어른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따라서 울까요?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유치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른인데 말이죠. 어떤 때는 아이가 장난이 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90점에서 85점으로 떨어지면 엄마는 화가 나서 팔쩍 뜁니다. 맞죠? 소용없습니다. 네, 엄마로서 유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활발한 편이라 숙제를 다 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밖으로 뛰어나가 논다고 부모가 또 화를 냅니다.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하죠. 이런 엄마는 철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을 해낼 수 있는데 엄마가 아이 귀를 꺾어버린 거죠. 영감이 곰이 된 겁니다. 아이가 정력이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을 차버린 거죠.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말이죠. 네.
이제 정의를 위해서 부모 형제도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가 병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 있냐면 늘 뛰어다닌다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최대한 당신에 맞춰 과잉 행동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그럼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부동증이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과잉 행동이 좋은가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부동증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즐거워하세요. 과잉 행동 장애는 좋은 일입니다. 그죠? 정말 움직이지 않는 병에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깜짝이지 않는다면 산송장애입니다. 제가 말한 이 이치를 이해한 후 아이가 과잉 행동 장애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십시오. 아이가 목소리가 우렁차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냥 뛰어다닌다면 정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치를 꿰뚫어 말씀드렸으니 또 아이가 뛰어다닌다고 화를 내실 건가요? 보통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치는 아주 넓은 분야를 말하는데 우선 교양이 있고 선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커다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 딸과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은 작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랑도 물론 옳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작으면 화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오면 화풀이한다고 아이를 대신에 복수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복수를 합니까? 아이가 맞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며칠 전 그 친구를 엄청 때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고부관계, 그리고 모든 직장을 살펴보면 직원의 사장을 보면 속으로 괜찮네,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사장이 꾸지람하면 나의 적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직장인들 중에 사장에게 적대감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부끄러운가 보네요. 네, 사장이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분이 없네요. 이 두 가지 중에 사장을 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손을 들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나는 그냥 돈 받고 사장을 위해 봉사할 뿐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장에게 일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대한 가능하다면 꾀를 부리려 합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절대로 사장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사장이라면 누구를 해고하겠습니까? 적어도 게으름 피우고 꾀부리고 돈만 받고 일은 하지 않거나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먼저 자르겠죠.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건 모두가 이치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듣고 있지만 정작 부딪히게 되면 직급이 강등되거나 해고당하면 사장을 죽도록 증오하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일자리를 잃어서 너무 불행하다고 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올 때마다 실업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대화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해주고 먹고 삽니다. 제가 말한 이 관계와 이치를 제대로 정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중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 사장은 우리 적이라 교육받았고 농민들에게는 땅 주인이 적이고 그들이 우리를 착취한다고 배웠습니다. 공장, 회사, 도시인들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면 모두 자본가라고 하고 자본가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를 착취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우리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우리가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인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장은 소인배이고 안간한 짓을 하고 남을 잘 괴롭힙니다. 그러나 또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만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장들은 골머리를 썩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 8시간 앉아 있었다고 해서 80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일을 끝내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특히나 자동차 영업사원이 그렇죠. 부동산 판매와 자동차 판매 업종 모두 판매를 해야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이달에 차를 팔지 못하면 수입이 전혀 없죠.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면 좋은 겁니다. 제가 이런 평범한 일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으니 해탈에 관한 이치나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요?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직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티켓을 끊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180세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연구해 봅시다. 지금 저는 점심밥을 뭘 먹을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의 현실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와 지혜는 우리에게 이고등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합니다. 이고등락. 일자리를 잃으면 고통스럽죠.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죠. 마음속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모두 고통입니다. 일자리를 못 찾으면 돈이 없어 괴롭고 사람 됨됨이 좋지 않아서 괴롭고 이래저래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3년 동안 차 한 대도 못 팔았다면 굶어 죽겠죠. 혼자 산다면 당신만 굶어 죽겠죠. 만약 혼자서 2명을 먹여 살라야 한다면요? 그러면 3명이 모두 당신 때문에 굶어 죽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이 이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직장인들은 일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우리를 고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겠죠. 일자리를 잃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겠죠. 드라마에서는요. 불쌍한 사람은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열심히 하지 않고 일자리를 잃은 후 먹고 살기 힘들어 불쌍한 모습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치를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치를 이해하면 일자리를 쉽게 잃지 않습니다. 이치를 알면 일자리를 잃더라도 바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중국 베이징에 사는 모든 국영기업에서 일했던 사람 부부가 있었습니다. 국영이라는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혹은 공장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당시 중국 지도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많은 국영기업들이 더 이상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개인 소유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해체됐습니다. 그 부부도요. 그 해체된 사람들에 속해 있었는데 한꺼번에 둘 다 일자리를 잃게 되자 목을 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의 소개로 이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묻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예전에 남편이 부공장장이었던 시절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지난 즐거운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는데 그건 모두 정신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불쌍하군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한테서 명상을 배운 학생이 있는데 야채 장사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한 달에 자리세만 내면 됩니다. 아주 널찍한데 약 4평 정도 4제곱미터 정도 되는 되는 크기고요.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15위안 임대료만 내는데 1년 수입은 3만 위안이 넘습니다. 중국 정부의 중국 간부는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그 당시 1년에 많아봤자 2천 위안입니다. 처장 이상의 중급 관직인데도 말이죠. 노점상인데도 1년 수입이 몇만 위안입니다. 그가 불쌍해서 저는 소개해드렸고 거기서 야채를 팔면 장사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야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농사짓는 농민들이 야채를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하니까 팔기만 하면 되는 일이겠죠. 그지 와이프가 하는 말이 어떤지 아세요? 그녀는 코와 입을 삐죽거리더니 그렇게 천한 일을 하다니 저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애들을 정부에 맡기거나 고아원에 보내세요. 좀 빨리 선택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찍 가는 것이 낫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라면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을 베풀었나요?
가식적이지 못해 자기만 생각합니다. 야채 장사가 어떻습니까?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닌데 그깟 체면만 생각합니다. 마음과 정신까지 들여다보자면 허상으로 가득한 체면 때문에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부부는요, 정말로 자살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자살했습니다.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수행 초기 우리는 이호등락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수행 초기부터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수행해야 할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어떻게 무아지경의 경지에 도달하여 수행하는가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호등락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혈육의 정을 가지고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면 진정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키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치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갖추는 이치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도 삶의 고민에 부딪히게 되면 가끔은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일깨워주면 바로 깨우치게 됩니다. 원래 자신에게 갇혀버린 겁니다. 자신의 허상에 불과한 체면과 신분과 존엄 따위에 억압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동양의 많은 수행자들은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예전에 했던 아름다운 장신구와 너무 화려한 옷들을 포기하고 소박해집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해야 진정으로 좋은 겁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화려하게 치장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여 년 전 일인데요. 저는 두 수행자분과 함께 한 새로운 수행자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데려간 두 수행자분은 새로운 수행자분과 아주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평소에 갈 때는 미리 이야기하고 전화를 미리 했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집은 누구네 집이냐라고 묻자 그녀는 선생님 제가 그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길래 저도 그럽시다라고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 수행자분은 자신을 치장하지 않은 상태였나 봅니다. 아마 화장할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안에서는 옷장이 넘어지고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 마냥 큰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드르르 문이 열리더니 숙녀 한 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더군요. 스승님 들어오십시오. 내 얼굴은 실제 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장을 했더군요. 이건 나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이치를 모를 때는 자신의 자아라는 개념, 바로 나라는 개념에 갇혀버립니다. 집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할 때는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할 때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이불을 갤 때 파티용 드레스를 입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치마를 입는다면 떠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화려하게 입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집에 돌아오면 특히 아침에 일어난 모습이 바로 가장 진실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많은 수행자분들은 한동안 수행한 후부터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옷은 아주 자연스럽게 입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은 자제의 미라고 합니다. 눈빛은 평온합니다. 물론 멍청한 눈빛은 아닙니다. 흐리멍텅한 눈빛은 희망이 없는 느낌입니다. 평온합니다.
화장하지 않고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공원에 갑니다. 풀밭도 있고 흙바닥도 있고 모래바닥도 있습니다. 제가 앉으려고 하면 스승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 깔고 앉으십시오. 바닥이 너무 더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한 풀인데 뭐가 더럽다고요? 라고 반문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더럽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백사장에 가면 스승님 앉을 것을 갖다 드릴게요. 모래가 지저분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모래가 어때서요? 모래가 지저분해요? 모래는 더러운 물건인가요? 라고 반문하자 아무튼 더럽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신 입이 더 더럽습니다. 보는 것마다 더럽다고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자연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는 피곤해지면 흙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자연 환경에서 그 자리에 앉을 때 앉을 수 있다면 우리 몸이 그 흙 속의 영양분이 필요해서 앉는 겁니다. 아셨죠? 한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큰 초원이 있는데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전부 야생동물들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산이 있는데요. 2, 3년에 한 번씩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연기는 비료처럼 바닥에 내려왔는데 가라앉으면 그 온도가 아주 뜨거워서 풀들이 전부 타버립니다. 그러나 풀들이 다시 자라나면 소와 양떼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자연적으로 새로 자라난 풀을 뜯어먹습니다. 화산에서 제가 뿜어져 나올 때 미량원소의 영양분들이 함께 분출되는데 소와 양들은 그것을 먹어야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 뭔가를 배웠을 겁니다. 사람, 동물, 가축들은 바닥에서 둥굽니다. 시골에 산 적 있는 분 있나요? 있네요. 그러면 말, 소, 당나귀와 같은 노동을 하는 가축들은 힘들면 한 가지 동작을 하죠. 아시나요? 네, 아주 똑똑합니다. 이런 가축들은 피곤해지면 바닥에서 대굴대굴 뒹굽니다. 네, 이 동물들은요, 등을 바닥에 붙이고 뒤집으면서 뒹굴 때 척추가 펴지고 이완됩니다. 근육도 따라서 풀리고요. 동시에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흙, 모래, 수분이 피부에 닿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사람이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정말 시원하죠? 불쾌한 느낌들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 당나귀와 말 같은 가축들은 바닥에서 몇 번을 뒹굴고 털을 몇 번 털고 나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몇 번 소리를 지르면 피로가 절반은 해소됩니다. 사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더럽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연의 이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접해야 합니다. 둥글든 뒤집든 말이죠. 특히 아이들은 영성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굴 때 사실은 병을 배출하는 겁니다. 건강을 얻는 한 가지 자연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일부는 지위와 존엄만을 지키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을 꽁꽁 감싸고 다닙니다. 한 번은 밴쿠버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혼자서 산속을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원래 산속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안개도 자욱해서 15m 밖은 보이지 않는 정도죠. 걷다 보니 귀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워졌는데도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상하더군요. 여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요괴구나. 제가 뒤쫓아가서 봤더니 마침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군요. 제가 보니 여자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당나귀가 눈을 가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놀랐잖아요. 왜 이러고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미안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대만 말투였습니다. 왜 얼굴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무섭잖아요. 본인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이뻐지려고요. 저는 햇빛을 쬐면 안 돼요. 예. 이른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햇빛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하얀 얼굴은 여자들의 선망이잖아요. 남자 몰라요 라고 하더군요.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도
이런 적 없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하세요? 남보기 부끄러운가요? 라고 하죠. 아니요, 얼굴이 탈까봐 그래요. 라고 하더군요. 얼굴을 엉덩이로 여기는군요. 얼굴을 햇빛을 쬐어야 얼굴에 영양이 생기는 이치를 모르더라고요. 맞죠? 저는 햇빛만 보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햇빛을 너무 적게 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심장병에 걸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밴쿠버에 있던 남자 수행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저를 보자. 상사님, 저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요. 왜요? 라고 했더니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리는데 여기 허리가 덜덜 떨린다고 하더군요. 허리 근육을 정말로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알아서 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밤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와보니 침대에 웬 귀신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요, 아내였습니다. 얼굴에 팩을 하고 있었어요. 저 너무 놀라서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깨어난 이후부터 심장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의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오쩌둥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죠. 손오공은 요괴는 어느 곳에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팩을 할 때는 남편이 외출한 후에 안전구역에서 문을 잘 잠그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 놀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아이가 있으니 다행이죠. 어떤 남자들은요, 한번 이렇게 놀라고 나면 성기능을 상실해서 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웃깁니다. 여기 웃으시는 여자분들은 모두 집에서 가끔 붙이시는 분들이죠. 사실 방문에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유독성, 독성 물품을 운반하는 차에 귀신 모양이나 해골 모양 그림을 붙이는 것처럼 팩을 할 때도 출입 금지 팻말을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가족들을 놀래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남편이 손오공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죠. 손오공이었다면 이 요괴야 하면서 몽둥이로 때렸을 겁니다. 얘기가 어떻게 여기로 흘러왔죠? 남자 어른도 무서워하는데 꼬마 남자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도 놀라지 않을까요? 놀랄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강의 이치를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자연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가 모두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래를 밟는 것은 모래와 접촉하기 위한 겁니다.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은 바닷물의 에너지를 접촉하고 흡수하기 위한 겁니다. 옷에, 손에 흙이 묻은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용어들과 장사꾼들이 규정해 놓은 것들 때문에 제약이 생긴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자신의 미용 방법을 소개해 준 적 있습니다. 여자 수행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을 예로 들겠습니다. 병 안에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검은 진흙인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모릅니다. 아주 비쌉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탈리아 검은 진흙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데 이탈리아산 병에 담았을 뿐입니다. 아마 그 병도 베트남산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제가. 검은 진흙은 얼굴에 바르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전 세계 검은 진흙은 석유를 제외하고 모두 미백 기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특히 알칼리성이 높은 검은 진흙을 얼굴에 바른 후 약 10분 후 씻어내면 피부가 하얗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검은 진흙이니까요. 거기에 브랜드를 붙이면 아주 비싸게 느껴집니다. 한 병에 200, 300달러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손에 흙이 좀 묻으면 더럽다고 씻어버립니다. 그죠?
여유가 있다면 자연으로 돌아가 흙 같은 것을 접하십시오. 아셨죠? 바닥에서 놀면서 일부러 흙과 접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어릴 때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게 하는데요. 이건 아주 건강한 행위입니다. 좋은 거죠. 건강을 얻는 방법에는 건강한 음식 외에도 평소에 자연의 것을 자주 접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개념을 적게 적용하세요. 무엇이든지 묻으면 씻어버리면 나중에 알레르기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두가 생기지 않는 것은요, 우리 몸에 수두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팔에 있는 동그란 예방접종 흔적이 있죠. 예, 그래서 걸리지 않습니다. 몸에 백신이 있기 때문에 수두에 저항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건강한 자연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한 그 건강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수업에서 건강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으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고 병을 없애는 확률은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행위가 사실은 잘못된 지식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인생의 많은 관념은요, 착오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생은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특히 인류 사고방식의 부정확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가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화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자연의 이치를 파악해서 진정한 건강이라는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치를 알고 나면 우리의 건강은 천천히 좋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혜로워집니다. 예, 많은 이치는요, 통합니다. 한 가지에 통하면 100가지를 알게 되듯이 이치는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치를 알고 나면 건강한 음식 습관, 건강한 마음가짐,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게 돼서 새로운 것을 쉽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영감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한다면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법문을 들을 때에는요, 긴장을 풀어라고 하죠. 그래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긴장을 푼 상태, 릴렉스한 상태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질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긴장을 풀수록 정성을 다할수록 박수를 좀 더 힘있게 칠수록 질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총기 있는 분들이시네요. 우리는
기분, 음식, 그리고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질병에 걸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질병은 사라집니다. 병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사라지는지는 묻지 마세요. 황금, 동, 구리 모두가 공기입니다. 모든 것은 기체로 변할 수 있고 기체 또한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인연으로 합쳐져 이루어져 어떤 원인이나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과 다른 물질이 형성되죠. 모든 현재의 어떤 특정된 환경에서 우리가 극도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은 진정한 유라고 여기는 상태에서 허상민 무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시공간이 바로 가상 시공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가상적인 세상이며 진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많은 느낌은 가상입니다. 제 목소리와 제가 두드리는 소리를 경소리를 듣게 되면 두통, 허리 통증,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벽곡을 하게 되는데요. 더는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밥 2그릇을 먹던 사람이 1그릇 또는 반 그릇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합장합니다. 손을 비빕니다. 얼굴을 문지릅니다. 얼굴을 문지를 때에는 관상합니다. 자신이 7살 때 어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관상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7살로 돌아가면 손자가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0살만 젊어질 것이니 촌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손으로 머리를 빗겨줍니다. 앞에서 뒤로 빗겨줍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맑고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맑은 호수보다 더 청정합니다. 청정해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자, 온몸을 두드려 주세요. 자, 다 두드린 다음에는 쓸어줍니다. 허공에서 쓸듯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마치 몸에 묻은, 몸 표면에 묻은 안개를 걷어내는 느낌으로 쓸어주면 됩니다.
명상은 아주 신비로운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해야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요. 명상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을 때 좋은 점을 느낀 후에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은 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운동해야만 에너지와 산소 그리고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선수행을 통해 얻는 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저는 운동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명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운동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건강해지려면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운동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 느낌은 마치 어떤 특정한 간단한 동작 그리고 관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무념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명상은 문파에 따라 수행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문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좌선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보다 안전한 좌선 방법은 호흡 횟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네, 혹은 이저 수행법인데요. 네, 이저는요 귀 이에 아래 저를 써서 귀 아래라는 의미의 이저 수행법입니다. 콧구멍의 깊은 부분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희 문파는 고정식 관상법을 적용합니다. 스승님이 한 가지 관상 수행 방법을 정해주고 관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행법이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비의 마음으로 극도의 안정된 행위를 더한 겁니다. 정신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움직이지 않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문파, 우리의 법무는요, 고대 인도에서 전해온 겁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된 역사 시기부터 문자 기록이 없을 때부터 좌선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도교의 수행 방법은 30여 가지 문파가 있었습니다. 단지 후세에서 미신으로 왜곡되고 신선이 되려고 수행하는 것처럼 인격화되었습니다. 신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실제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건 건강입니다. 건강해진 다음에 나도 모르는 새 나의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해졌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강해지거나 신통력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명한 도교의 대사님이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대사님의 시중을 드는 동자승이 장군 한 분이 서신을 보내 모레 스승님을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스승님이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준비한 물건이 있는데요. 무슨 물건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에게 피리를 가져다 달라라고 하고 지금 피리를 부시게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여기에 놓아두거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장군이 도사를 찾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 장군은요, 피리가 필요해서 왔던 거고요. 네, 이 대사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피리를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네, 이 이야기가 버지다 사람들은 신이구나, 수행자는 역시 신선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로 명상을 표현하면 이 사람은 신선입니다. 수행한 후 사람의 감각이요, 수행 전보다 많이 민감해집니다. 네, 저도 수행 후에 감각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조용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여러 분야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나면 일을 할 때에 과거의 자신과 달라지거든요. 선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불교 창시자 사카모니 부처님도 젊었을 때 산속에서 좌선하셨습니다. 사카모니 부처님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집은 복잡합니다. 그죠? 아내와 아이, 주변 친척, 그리고 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늘 방해받기 때문에 청정한 상태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좌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에 몰두해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카모니 부처님은 7, 8년 좌선한 후에 깨달음을 얻고 대지혜가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는 수행한 후에 몸이 변화된 분 있으신가요? 있군요. 네, 거의 모든 분이 혜택을 보셨네요. 저 자신이 바로 첫 번째 수혜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건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아픈 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로 인해서 복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허약해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스승님이 저에게 수행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여기 온 후에 혜택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배울 때보다는 많이 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제가 한번 종합하고 좋은 경험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언젠가는 모두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 이치도 이해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불가사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